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제101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에 시행된 시험이네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유가증권,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이외에 매입 수수료나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하는 게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인 경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3번, 매도 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이거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설 좀 봅시다. 매도 가능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즉 매매일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이때 취득과 관련된 기타 거래 원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설.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그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거. 이거는 수준이 회계 1급 정도. 회계팀 직원의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고 영업팀 직원의 출장비, 은행 대출 이자, 영업의 비용. 총무팀 사무용품은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이자는 이자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공연의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행사가 개최될 시점에 인식합니다. 공연의 입장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품 제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한 시점이 아니라 재화를 인도할 때 인식해야 되겠죠. 자, 해설 볼게요. 일반적인 상품 제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설. 맞는 정답이었죠. 상품권 판매의 매출 수익은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해서 상품권을 회수한 때에 인식하며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예술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제를 반영해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맞네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중요하게 변했다는 얘기네요.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중단이나 결합 등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흔히 볼 수 없었던 거니까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간별로 작년과 올해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빼고 매기 동일해야 됩니다. 이 경우를 빼고. 자, 그런데 이 경우 중에 하나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가 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그러면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있죠.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이익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이익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면 재무제표의 항목과 표시의 분류를 매기 동일하게 하지 않고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을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문제 5번. 다음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산업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됩니다. 맞네요.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와 상각 시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영원 틀렸죠. 상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많이 봤던 얘기들입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항목이 아닌 거. 제조원가, 생산시설의 전기요금, 제조경비,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여기네요. 판매사원의 특별상여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지 근로자의 연말상여금은 제조경비의 노무비가 되겠네요. 판매직 사원의 특별상여금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행태, 움직이는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합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조업도에 관계없이 단위당 변동원가는 이렇게 일정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비 총액은 이렇게 일정한 거죠. 그래서 4번 맞고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단위당 변동원가는 이렇게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보조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상호배분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분의 원가를 우선 순위가 낮은 보조부분에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부분에는 다른 보조부분 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분 간의 일정한 배분 순서, 이게 단계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하는 거죠. 먼저 한 것만, 배부 순위가 높은 것만 하는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 풀어볼게요.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 비율에 따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양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가공원가란 얘기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가공원가라고 하잖아요. 일단 직접 노무비 찾고 여기 직접 노무원가 발생이 나왔네요. 그럼 제조 간접비만 찾으면 되겠는데 변동 제조 간접비를 알려줬고 고정 제조 간접비를 찾으면 되겠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총 제조 간접 원가의 50%니까 전체 중에 절반 이거니까 나머지 고정은 80이라는 얘기네. 그럼 160 플러스 직접 노무비 하시면 답이 되겠죠. 풀어볼게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가공 원가인데 여기서 표현으로는 총 제조 간접 원가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총 제조 간접 원가의 50%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니까
그러면 총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겠느냐? 2배겠죠? 160.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 30 플러스 160 하면 190만 원이 가공 원가가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해서 작업 원가표에 짓게 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개별 원가 중에서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겁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의 환산량으로 나눠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게 아니죠. 이건 개별 원가 계산이겠죠.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의해서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한 게 아니라 개별 원가 계산이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풀이. 개별 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런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고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와 부수용역의 공급에 대한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 조경공사 업체가 조경공사는 과세입니다. 포함해서 수목을 공급한다. 수목은 면세인데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TV를 판매하는 업체가 TV는 과세입니다. AS 용역도 과세입니다. 얘는 무조건 과세겠지. 그 다음에 여기 빼고 악기 도매하는 업체가 피아노와 함께 피아노 과세고 의자도 과세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과세야. 자, 문제는 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된 거래, 지금 주된 거래가 조경공사죠. 주된 거래의 부수에서 이 공급하는 재화는 별도로 공급하는 걸로 보지 않고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세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주된 거래인데 얘는 은행업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해요. 자, 은행업은 주된 사업이 면세 업종인데 면세 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쓰던 차량을 매각했다. 이 차량은 과세되는 차량이죠. 면세 사업자가 과세되는 차량을 팔았을 때 뭐로 볼 거냐? 주된 사업이 뭐야? 면세잖아. 그러면 이거는 면세로 봅니다. 과세 사업자가 과세되는 차량을 팔면 과세겠지만 면세 사업자가 이 주된 사업이 면세인데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런 유형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고 또 독립된 거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독립된 거래야.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거래 시기가 존재하고 세금 계산서도 별도로 끊어야 돼요. 그 얘기. 그래서 답은 3번이 면세가 되겠네요. 자, 해설의 내용 볼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주된 거래,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게 아니라 주된 거래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해당 대가가 돈을 받는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해서 공급되는 재화 용역.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뭔가 부수적인 걸 주지만 대가를 한꺼번에 통째로 받는 거. 그 다음에 거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른쪽 사례가 있는데 보통 대가를 포함해서 그냥 공급하는 걸로 보겠다. 대표적인 게 조경공사를 맡았다. 어디 조경을 해달래. 나무 몇 그루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어. 1억. 그런데 이 나무값을 별도로 또 얼마씩 받지는 않잖아요. 다 포함해서 받는 거잖아. 이런 경우. 그래서 이 수목을 공급하는 거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이 공급에 포함되니까 얘가 과세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무시하고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용역 공급의 부수에서 계속돼, 무조건 그냥 공급하는 거로 보는 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TV를 팔았어. 삼성전자가 TV를 팔고 그 AS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뭐 AS 용역만 별도로 팔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파는 사람이 의자를 공급하는 경우, 의자값 따로 받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미술학원에서 교육 영역을 공급하면서 실습 자재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학원비 속에 이제 자재비가 다 들어있다고 보고, 그래서, 부분별로 이제 사례를 보면, 자, 요것들은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독립된 거래가 아니야. 주된 거래에 포함된 걸로 봐. 그래서 그 부수 공급에 대한 과세 면세 여부도 주된 거래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사례 보시면 첫 번째가 조경공사 과세거든요. 그런데 수목이 면세인데 이걸 공급해. 이게 부수 공급이지. 그러니까 얘와 상관없이 최고 과세니까 얘도 과세. 그 다음에 TV를 판매하는데 과세인데 AS도 과세야. 그럼 당연히 과세겠죠. 하지만 별도로 거래로 보지 않아. 그 다음에 피아노 판매하는 사람 과세인데 의자도 과세야. 그럼 과세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미술학원이 면세인데 부수 공급이 실습도구가 과세예요. 그럼 이거 과세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된 거래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면세로 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설, 주된 거래의 부수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재화. 이제 주된 거래가 아니라 이제 주된 사업이에요. 주된 사업에 부수돼서 해당하는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봅니다. 공급은 별도야. 하지만 과세의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라갑니다. 거래는 별도인데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라간다. 상황 두 가지 볼게요. 다만도 있고, 다만 그 공급하는 해당 재화 용역이 자체가 면세라면 주된 사업이 과세든 면세든 상관없이 면세하겠다. 이게 면세 우선의 원칙이거든요. 첫 번째,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용역. 이 사람이 문제에서 이 은행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면세거든요. 일시적으로 차량을 파는 거잖아요. 차량을 파는 게 주업이 아니잖아. 이런 경우 이게 은행이 주된 사업이 면세니까 얘도 면세로 가야 되지만 별도의 거래니까 별개의 거래 시기가 존재하고 세금 계산서, 아니 이제 계산서를 끊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필수 부산물 이런 것도 별개의 거래로 보지만 주된 사업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있는 상황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들은 독립된 사업은 아니에요. 주된 사업에 포함이 돼. 근데 주된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들은 별도의 독립적인 거래야. 거래 시기가 별도로 있어. 따라서 거래 시기가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계산서 끊을 시기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또는 세금 계산서 끊을 시기가. 그래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되고 과세표준도 별도로 계산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되는 사람이 자동차 과세 대상을 차렸으면 이게 뭐겠냐? 과세겠지. 그 다음에 제조업인 과세인 사람이 면세인 토지를 내다 팔았어요. 보통 같으면 이걸 따라갈 텐데 뭐라고 했죠? 이 물건 자체가 면세면 그 물건 여기 아까 위에 있었죠. 물건 자체가 면세면 면세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인 은행이 과세인 자동차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팔았어요. 일시적으로 우연히. 그럼 누굴 따라가요? 얘를 따라가요. 주된 사업에 따라간다. 그 다음에 면세인 사람이 면세인 걸 팔았는데 뭐겠냐 이게. 면세겠지. 그 논리.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온 문제가 이거죠. 면세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거를 뭘로 취급할 거냐. 주된 사업, 요거죠, 이거. 주된 사업에 따라서 면세한다. 이 자동차가 과세지만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맞네요.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 환급 기간에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매출에서 매입 뺀 걸 신고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다면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네요. 해설. 조기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하고요. 여기 네 번째 틀린 게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새로 만들거나 새로 사오거나 확장하거나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작성일은 처음 발급한이 아니라 계약 해제일로 적습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매를 작성해서 받는 자 보관용을 거래 상대방한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자, 해설 봅시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절차. 계약이 해제된 때는 그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 적고 비고란에 오른쪽 귀퉁이 비고란에 처음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고 그 다음에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수로 표시해서 발급합니다. 현재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맞네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틀렸네요.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 요거는 예외의 경우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 딱 요 두 가지 사망한 날, 출국한 날이 전체의 기준인 1월 1일부터 12월 말에 두 가지 예외라고 보겠네요. 해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합니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2월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간 2월 공제한다. 종전에는 10년인데 이게 2020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5년간 2월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2022년 4월 달에 치러진 시험이니까 이것은 틀리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는 이제 장부상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하는 거 2월 결손금을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에서만,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2월 결손금이 있다면 그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리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해설 좀 보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0년에서 이제 15년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2번의 해설, 추계신고에 대한 얘기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비치하거나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쩌다가 장부가 이렇게 비치 못하게 됐느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가 멸실돼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계신고는 2월 결손금 공제받지 못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다음에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